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회 대정부 관련 소식과 함께 미 대선 TV 토론 관련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Years ago when she happened to turn black. And that we have someone who Pain like a dog. We don't even know. Is he our president?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잇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하위 법령을 다음 달 10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와 배터리셀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자동차 등록증에도 이런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핵심입니다. 기존 자동차 등록증 서식도 대폭 바뀌는데 배터리 용량, 최고 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와 주요 원료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배터리 정보에 대해 알기 어려웠던 만큼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한 조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는 이러한 공개 자체가 배터리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사전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시행하지만 완성차 단계에서의 인증 시험이라 안전성을 모두 담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인증이 필요하고 특히 배터리 팩 단위가 아닌 셀 단위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이 배터리 셀 불량이나 파손인 만큼 배터리 셀 전량 검수를 통한 안전성 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전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화재로 인하여 대형 화재 및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에서 신속하게 나온 입법 예고인데요.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나 그렇기 때문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보도는 이러한 부분을 전달력 있게 짚어주며 설명한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도에서 설명하였듯 해당 법안은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향후 국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본 보도에서 지적하였던 부분들도 해당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또 다른 측면을 짚어준 뉴스프라임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21곳 모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전기 승용차를 판매하는 모든 브랜드들이 배터리 제조업체를 밝힌 것입니다. 같은 전기차지만 전기버스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인증을 받은 국내외 전기버스 브랜드는 25곳 가까이 되지만 현대차 포함 7곳 정도만 배터리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버스 브랜드 가운데 70%가 어떤 배터리를 쓰는지 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기 승용차 업체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것처럼 모든 전기버스 브랜드들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전기버스에 불이 날 경우 빠른 화재 대응을 위해서도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전기버스는 전기 용량 자체가 승용차에 비해 5배 이상 많이 들어가고 화재 역시 확산 속도가 빠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 보도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대응 방안 마련에 있어 자칫 주목받지 못할 부분에 대한 전기버스에 집중하여 전하는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버스는 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전기차 못지않은 기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보도는 배터리 용량을 승용차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본 보도 이후 정부에서도 전기버스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배터리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해당 법령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고용률 증가에 대해 보도한 뉴스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젊은 남녀의 초혼 건수는 14만 9천여 건입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약 41.2%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평균 초혼 연령도 늦어져 지난해 남성은 34세, 여성은 31.5세로 13년 사이 남성은 2.2세, 여성은 2.6세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5세에서 64세 사이 여성 고용률은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61.4%로 13년 전보다 8.7%포인트 상승했고 남녀 간 고용률 차이도 점차 줄어 2010년 21.3%포인트에서 지난해엔 15.5%포인트까지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13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는 저출산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는 과거에는 30대 초반이면 육아기에 들어간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었던 연령대였으나 최근에는 출산이 늦어지거나 혹은 출산을 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쉽게도 본 보도가 어떤 주요 의제를 전하고자 했는지 명확하게 전달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사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초혼 건수와 여성 고용률 수치를 내세웠습니다. 같은 맥락처럼 보여 자칫 잘못된 인과관계를 보여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도에서 전했던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나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전달하였다면 전체적인 의미가 전달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료 화면을 살펴보면 보도와 관계없는 결혼식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보다는 전달하고 있는 수치의 그래프를 전달하였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일부 수치에 대한 그래프가 제공되었지만 출처가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처를 확인하고 난 후 해당 보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본 통계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의 내용으로 노동시장뿐 아니라 사회인식에 대한 남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마도 보도는 해당 통계를 통해 사회 모습의 변화를 전하고자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많은 지표 가운데 간략하게 전하고자 노력했을 것으로 이해되지만 향후에는 출처 등 보다 명확한 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와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17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유튜브에서 딥페이크로 얼굴을 합성할 수 있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제목부터 딥페이크 합성 얼굴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최대한 쉽게 사진이나 동영상의 얼굴만 바꾸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들도 인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알리기 위해 이런 영상들이 만들어졌지만 이젠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도 포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올바른 기술 사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속도를 앞서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당장 해외 플랫폼의 콘텐츠를 제한할 수는 없더라도 모방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보도는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하여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작법이 많이 공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필요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보도는 사실상 플랫폼의 자율 규제 강화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와 규범 마련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강조점이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보도에서도 지적하였던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자료화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지적한 뉴스 리뷰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 한 마트 내 정육 판매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고기마다 표기된 축산물 이력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내용과 다른 내용이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돼지고기의 이력 번호를 거짓 표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마트에서는 콩나물 등 채소의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1만 6,700여 곳으로 한 해 평균 3,300여 곳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팀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도는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킨 중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구매를 하게 되는 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보도였는데요. 관계기관에서도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연합뉴스TV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건국대학교 강지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풍경여지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에 방송된 풍경여지도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청양고추뿐만 아니라 깊은 역사와 전통, 맛있는 먹거리로 가득한 청양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방송은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이맘때 청양에서 시작되는 청양고추 구기자 문화축제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청양고추 구기자 문화축제에서는 농산물 판매뿐 아니라 가요제와 K-팝 경연대회 그리고 청양고추와 구기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청양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청양고추의 화끈한 매력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SNS를 뜨겁게 달군 청양의 명물이 있는데요. 바로 고추빵입니다. 고추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씨밖에 없는 고추와는 달리 속이 꽉 차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속살의 핵심은 지역 농가에서 받아오는 청양고추입니다. 고추뿐만 아니라 이 가게만의 아주 매콤한 비법 양념과 돼지고기, 다양한 채소와 당면, 튀긴 어묵까지 넣은 고추빵은 완성도가 아주 높은데요. 청량군에서 지원한 한 달 창업 프로젝트에서 2년이 닿은 도시에서 온 세 사람이 청량만의 명물 빵이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껴 함께 창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시골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주변에 걱정도 많았지만 이제 이들에게 청량은 새로운 일터이자 보금자리가 되었는데요. 빵을 먹으러 외지에서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아진 만큼 성공적인 창업을 한 이들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목소리는 날로 커져갑니다. 청량에 왔다면 칠갑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장엄한 산자락 아래에는 백제 문화체험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제 문화권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청량군에서 백제의 유물이 많이 발견되며 백제 유물박물관이 세워졌는데요. 톡이나 기와를 만들던 백제의 가마터가 청량 곳곳에서 발견되며 강을 끼고 있어 백길 이동이 자유로웠던 청량이 도성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마터에서는 백제 불교 문화의 상징인 연꽃무늬 벽돌과 한 폭의 산수화를 옮겨놓은 듯한 산수무늬 벽돌까지 백제 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박물관에선 조선시대 유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량에서 항일운동을 시작한 최익현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최익현 선생이 서울역부터 대마도까지 유배되는 과정을 담은 기록화인 최익현 유배도입니다. 1500년의 세월이 한 공간에 담겨 있는 만큼 청량 여행은 알찰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청량군 대치면에 위치한 막걸리 양조장인데요. 다른 곳보다 하루가 일찍 시작되는 이곳에선 형제가 함께 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칠갑산의 맑은 물에 쌀과 밀가루를 혼합하여 막걸리를 만들어내는 형제의 얼굴엔 뜨거운 증기로 인해 땀이 마를 새가 없는데요. 알고 보니 이들은 유도 선수 출신 형제로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려 시작해 지금은 10년이 넘게 2대째 막걸리를 제조 중입니다. 운동학과 출신이지만 막걸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고두밥을 찌는 과정은 처음엔 많이 힘들었다는데요. 고루 익을 수 있게 쉴 틈 없이 섞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두밥이 쪄지는 동안 형이자 양조장의 대표인 권순철 씨가 양조장의 자랑거리를 소개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1m 10cm 깊이의 80년 된 거대한 밥솥입니다. 형제 아버지의 윗대부터 썼던 기계인데요. 사람이 들어가도 충분할 만큼 커다란 크기를 자랑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야외에 있는 술 항아리인데요. 살아 숨쉬는 유산균이 있는 막걸리를 넣으면 항아리 자체가 살아 숨쉬는 역할을 하기에 훨씬 더 숙성이 잘 된다고 합니다. 형제가 운영하는 양조장은 분업화가 되어 있는데요. 장비나 온도계 대신 손을 사용할 만큼 감이 뛰어나 술을 잘 만드는 동생은 양조장을 대표하고 형은 동생이 만든 술을 밖에서 영업하는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조장에서는 특이한 풍경도 볼 수 있는데요. 고두밥 위에 이불을 덮는 것은 아버지가 전수해준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재운 고두밥을 냉각과 발효 과정을 반복하면 비로소 구수하고 진한 막걸리가 탄생하는데요. 형제는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며 막걸리는 인생이다라는 의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한국 고추의 주산지 청량에서 고추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청량군 비봉면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집이지만 들어가자마자 매콤한 향이 풍겨오는데요.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먹고 있는 것은 바로 짬뽕입니다. 불맛이 들어간 일반 짬뽕도 있지만 청량에서만 먹을 수 있는 청양고추로 만들어진 매운 고춧가루로 만든 얼큰이 짬뽕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는데요. 사장님도 굉장히 매워서 먹기 힘들다는 얼큰이 짬뽕은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가게를 찾게 합니다. 매운 국물뿐만 아니라 면 자체도 가게만의 특색이 묻어나는데요. 면 강화제 대신 감자하고 달걀을 쓴 덕분에 면이 부드럽고 먹고 난 후에도 소화가 편합니다. 다양한 식감을 위해 2가지 종류의 오징어에 새우와 소라까지 해산물도 듬뿍 얹어지는데요. 얼큰이 짬뽕 이외에도 간과 피로 회복에 좋은 구기자나무 구기경을 끓여낸 물에 레몬과 대파를 넣어 만드는 탕수육 소스는 풍부한 효능에 달콤한 풍미까지 겸비했습니다. 구기자나무 특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 조미료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채소도 넣지 않는데요. 이를 맛본 손님들은 산뜻하면서도 특이한 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청량 주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온 손님들로 식당은 늘 붐비는데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사장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량을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칠갑산 자락 천장호 위, 청양고추와 구기자를 형상화한 주탑이 특징인 청량의 명소, 천장호 출렁다리를 마지막으로 담으며 방송은 끝이 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자, 지우 학생 이번 풍경전시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사실 아직 청량에 가보지 못했는데요. 청양고추 이외에도 구기자와 전통주,
장승과 백제의 역사까지 정말 다양한 문화와 볼거리들이 가득한 모습에 보는 내내 청량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한번 꼭 가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강지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들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원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온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피의자나 피해자 대다수가 10대로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국민일보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만들고 246명의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청소년 성보호법 등을 위반한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2일 긴급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 방에서 불법 합성물과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는 총 118건 접수됐는데 예.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31명, 검거된 7명 중 6명이 10대로 파악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 합성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에서 59.8%, 315명은 10대였습니다. 20대 32.1%, 30대 5.3%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허위 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1월에서 7월은 73.6%로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랬군요. 자, 최근에 주요 외신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진원지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한국이 벼랑간에 딥페이크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이 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들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주간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한국은 딥페이크 공화국, 딥페이크 범죄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지난 4월 한 기사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불법 촬영 공화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딥페이크 공화국으로 불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보도에서 가짜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의 적발은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원지임을 나타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 AI로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수사당국은 범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관련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딥페이크 제작 유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확산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공개한 2022년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이의 10대 응답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재생산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처벌이 약해서 26.1%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붙잡힐 염려가 없어서 22.3%, 돈을 벌기 위해 21.4% 등 응답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주간조선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해산했고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그랬군요. 자,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교육계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인데요. 일단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 포털과 플랫폼도 적극적으로 협조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회 각계의 대응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지난 6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가 알려진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일주일간 발의된 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안은 총 28건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총 18건 발의됐습니다. 법안들은 주로 처벌과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발의한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은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담았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한정혜 의원도 각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에서는 교육청, 경찰청 등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예. N번방 사태에 이어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까지 이런 디지털 성착취물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그때마다 여러 대책이 강구되긴 했습니다만 디지털 성범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언론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력을 모으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한편 민간 단체 방식을 차용해 위장 수사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 텔레그램 봇 외에 합성물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출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합성물을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포토샵 등 AI 기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입법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해 배포 목적이 없는 합성, 제작,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고 피해 영상물의 사적인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등의 규제가 없는 등 허점이 많다면서 처벌 수위도 약해서 입법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 수사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과 청소년 스스로 딥페이크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특히 국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모두 10대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예방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한편 논란이 커지면서 텔레그램 측도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텔레그램 측이 지난 1일 긴급 삭제에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며 사과의 뜻과 함께 신뢰관계 구축 의사를 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 보도가 본물을 이루면서 오히려 텔레그램 이용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칫 자극적인 보도가 이렇게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해서 노이즈 마케팅 효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10대가 한 달 사이 10만 명가량 불어났습니다. 텔레그램 이용자 수 확산은 딥페이크 논란으로 인해 호기심에 접속한 10대가 급증한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보도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10대들은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성장기에 이미 스마트폰을 접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에 능숙합니다. 예. 그런 만큼 호기심이 많은 나이임을 감안할 때 관련 예방 교육이 절실합니다. 단순한 사실 보도가 아닌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추악한 범죄라는 점을 언급해야겠습니다. 현재 솜방망이 처벌도 강화되겠지만 언론도 중범죄임을 강조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이 사건을 접한다 해도 호기심이 아닌 경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지금까지 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